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서초에 있는 법무법인 금성제 서초분사무소의 제 대표 변호사이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많은 회원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제 자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너무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짧지만 유익한 정보 한번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접촉점을 만들어 주십사 협회에 요청을 드려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한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사진이 더 예쁘게 나왔죠. 제가 사실은 이제 저는 대한주택건설협회뿐만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 자문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에 이제 민생연석회의라든지 뭐 정책위원회 이런 데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국토 개발 관련된 것들 뿐만 아니라 뭐 재건축, 재개발 이쪽들 자문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 기회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면서 이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이 시공하시는 많은 회원사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자,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사고가 나고 나서, 아니면 문제가 있고 나서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물론 그거는 그 상황에서 이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상황에서 제가 잘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안타까웠던 건 그 전에 조금만 더 관리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회원사 임직원 분들께 뭔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좀 짧지만 굵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네, 이건 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주택건설사업자의 재무법 관리입니다. 자, 이거 넘어가기 전에 저는요, 요즘에 뉴스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 하나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환기를 한번 시켜볼게요. 뭐냐면 홈플러스 구조조정, 다들 아시죠? 네, 이 홈플러스 구조조정 저는 굉장히 똑똑한 생각이다.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아니라 이 누구냐, 우리 MBK 파트너스죠. 홈플러스가 지금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조 정도예요. 네. 그러면은 1년에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2천억이래요. 그런데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만약에 회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이자가 스탑돼요. 그리고 이 기업이 계속 기업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회생을 시켜주고 많은 빚을 탕감해주고 기회를 주거든요.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악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 회생 가치가 있다면 이 사회를 위해서 계속 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근데 미리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준비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한번 조금씩 얘기해 볼게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강의 내용이랑 상관없이 가장 미리 꼭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번 계약서 잘 써야 돼요. 계약서 너무너무 막 쓰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회원사뿐만 아니라 저희 의뢰인들. 나름 그 계약 하나하나는 다 이제 사업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스탑이 됐을 때 분쟁이 일어나고, 그 하나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다음 사업을 못하는 그런 계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계약서를 잘못 써서 일이 안 진행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너무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요, 우리 아는 사이 아니가 이러면서 이제 계약서를 대충 쓰세요. 이거 원래 쓰던 대로 가자. 어떤 분들은요, 발주하면서 계약서 없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했던 관행대로. 그런데 사고 터지잖아요. 그럼 남보다 더 못한 사람 돼요. 원래 친했던 분들이. 그런데 계약서에서 명확히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분쟁 안 일어날 것들이 많아요. 왜냐? 이거 네가 과실이야? 그럼 손해배상 이만큼 하고 끝내. 그럼 다음에 너가 언제까지 이거 맞춤해? 이거 맞춤 못했어? 그러면은 다른 업자 불러. 이러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굉장히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부터 이제 오늘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자기 돈으로 다 하시나요?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만약에 아파요. 그럼 수술을 해야 돼요.
만약 외과 수술을 하면 피를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수술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회사가 일상적으로 잘 굴러가면 외부 공급 없이도 잘 될 때 있는데 내가 갑자기 아플 때도 있고 딱 막혀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 피를 외부에서 공급해야 되고 그 피가 잘 굴러가야지 제가 건강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게 뭐냐? 저는 자금이라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자금을 대부분 유입시켜야지 우리 특히 건설 사업 잘 되잖아요. 요즘 왜 건설 사업 힘들어요? 네, PF 막혀 있죠. 은행에서 돈 막혀 있죠. 맞죠? 수수료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지금 숨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저 아시는 대표님들 대부분 땅으로 많이 묶여 있어. 돈이 다 묶여 있어. 다음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땅도 있는데 왜 못할까? 직원들도 다 있는데 추가적인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때 그런 자금들이요. 언제를 기준으로 그 자금이 숨통이 풀리냐. 적어도 3년 전부터 재무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다못해 이번에 3월 달에 이제 법인세 신고해야 되겠죠? 그 법인세 신고하는데 그냥 나는 세무사한테 모든 걸 맡겼어. 내가 어떤 거를 요청하지도 않고 우리 기업의 기술 가치를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가지금 대충 넣었어.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재무 관리를 지금 잘하면 앞으로 향후 3년 이후에 좀 더 싸게 은행에서 돈도 빌릴 수 있고 입찰도 쉽게 받을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PF도 받을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좀 풀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재무관리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물론 이게 되게 법적인 거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법적인 게 따로 있고 뭐 재무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것 정도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리고 저에게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오늘은요 제가 특히 너무나도 많은 영역 중에 재무적 분석에서 정량적 분석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뭐 재무 파트나 뭐 CFO도 오셨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 너무 잘 아실 수 있어요. 맞아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개념 안고 가셔서 회사에서 적용하시라고 몇 가지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제 재무하면은 많은 분들이 세무랑 재무를 헷갈리시거든요. 세무랑 재무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세무? 재무. 세무는요. 우리가 그냥 영어로 말해도 텍스. 뭐 재무는 뭐죠? 왜 이렇게 여기 뭐 앞에 너무 졸리셨어요? 너무 재미없으셨나 보다. 그죠? 저는 원래 되게 재밌게 강의하는데 너무 안타깝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짧으니까 오늘은 일단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야지 뒤에 법적인 얘기까지 하니까. 재무는요 좀 재무는 미래지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빚도 자산이잖아요. 빚 관리도 해야 되고 나의 신용도 관리해야 되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무는 말 그대로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 나가야 될 것들 정리하는 거죠. 약간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한테 세무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적 관리도 해야 된다. 그럼 재무적 관리에서 무엇이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되느냐? 두 가지가 있죠. 재무제표, 감사회계 같이 해서 감사보고서 나오죠. 그 감사보고서가 향후 나의 신용에 우리 회사의 신용에 등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세무 조금 아끼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 어떻게 재무 관리를 잘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라 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고요. 이 자금 조달을 하려면 어떻게 자금이 조달이 되는가 우리가 재무 관리를 해서 오는 자금 조달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가장 많은 게 은행이죠. 1번은요 1금융권에 은행 대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속 편하잖아요. 간단하고 그쵸? 우리 이걸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선 우리 사업할 때는 PF 그쵸? 단순 PF 받으면 제일 좋아요. 막 신탁 막 끼고 막 안 그러고 1번이 이거예요. 대출. 이 대출을 할 때에도 재무 관리를 잘해야지 대출이 잘 나오겠죠. 이후에 이제 대출을 하려면
아니면 이 옆에 자금 조달을 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지 다음 페이지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대출이 있어요. 두 번째로 뭐냐? 회사채 발행하죠. 막혔다. 그런 순간 둘둘둘둘 망하잖아요. 이런 회사채 발행할 수 있어요. 회사채 발행까지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의 신용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니까 회사채 발행할 수 있거든요. 네, 회사채 발행이 있고 또가 뭐 있죠? 투자 유치. 요즘 사모펀드도 많고 개인적인 투자도 있고 네 너무 많아요. 그런 투자 유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보증서 발행. 우리가 이제 많이 뭐 하자 보증도 하고 지급 보증도 하고 이렇게 보증서 발행도 하잖아요. 이렇게 자금을 또 이렇게 받아올 수도 있죠. 이런 자금 조달이 있고요. 재무 관리를 해서 또 우리가 맞는 게 또 뭐 있죠? 입찰. 자, 돈이 들어오면 내가 무엇을 하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입찰이죠. 제가 어저께도 오늘도 아침에 막 소송했던 게 뭐냐면 LH 매입 입찰 관련된 거 막 이렇게 검토해 드리고 왔거든요. 이런 입찰, 공공 입찰이 있고 민간 입찰이 있어요. 공공 입찰은 전문 건설 사업자의 경영 상태 평가 비율에 따라서 움직이죠. 물론 많은 요건들이 있어요. 막 입지도 있고 뭐 사업의 뭐 가능성도 있고 뭐 등등등등 많겠지만 그 중에 우리의 재무 평가가 그 입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것만 아닌데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그 포인트에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재무적 얘기에 대해서 정량적인 것들 위주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만 꺼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민간 입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금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고. 자, 다음은 우리가 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뭐냐면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기준을 알아야 하죠. 상대가 나의 재물을 뭘로 평가하는지를 알아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니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저 A 여자를 내가 딱 목표를 삼았어. 그럼 그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 스타일, 머리 스타일, 직업군을 알아야 그 여자 마음에 쏙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돈을 은행으로부터 받을지 보험으로부터 받을지 어떻게 받으려고 하려면 그 사람들이 뭘 평가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살짝 오픈했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난 열심히 사업했어. 우리 회사는 열심히 하고 건전해. 라고만 한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리는 우리 회사한테는 PF도 안 열리고 왜 이렇게 대금을 주지도 않을까. 이런 고민들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회사 내가 봤을 때 우리 회사 기술 진짜 짱인데 왜 투자 유치 안 되지? 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결국은 다 아는 사람끼리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결국은 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인맥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투자자들은요, 은행들은요, 돈을 회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돈 수억을 줘 막 이렇게 되는 돈을 그냥 날리는 걸 누가 좋아해요? 투자하는 사람은요, 이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상황에서 지인들, 되는 상황에서 나를 뒤통수 치지 않을 신뢰를 따지는 거지. 그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좀 약간 이쪽에 하도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김 변호사님 저기 은행에 이렇게 해가지고 PF 좀 이렇게 뚫어주시면 안 돼요? 누구 파트너스 연결 아시잖아요. 그 대표님 잘 하시잖아요.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걸로 절대 안 돼요. 그 회사의 기업 가치, 그 회사의 재무 평가, 감사 보고서 이걸 근거로 앞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사업의 밸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내용들을 한번 살짝 보면요. 비교를 살짝 해볼게요. 조금씩 달라요. 내가 목표가 A, 여기에 아주 아름다우신 우리 여성 임직원분이 계신데 이 A 여성의 목표다. 그러면 A 여성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 옆에 계시는 B 여성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맨날 고풍적으로 클래식만 하면은 이 여성들 보기에는 지루한 남자인 거예요. 그러면 컷이에요. 그죠?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누구한테 투자받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시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재무제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들을 평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은행은요, 이렇게 금융사별로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 외부 등급, 기술신용 등급, 대표이사의 개인신용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금융기관 거래 실적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법인세 줄이려고 부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태까지 있었던 탄탄했던 나의 은행의 대출이 연장이 안 돼.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세금 오늘의 세금을 조금 1억을 줄이려고 여태까지 연장되어 있던 나의 대출이 연장이 안 돼서 한 번에 자금이 경색되는 일을 막자. 이런 거예요. 신용보증등급에서 이제 기술보증기금도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둘은 비슷해요. 근데 옛날에는 신용보증등급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표이사에 연대보증 같이 넣었었어요. 아시죠? 근데 요즘 연대보증 없어졌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수가 중요하잖아요. 신용보증기금도 돈으로 회수하는 게 중요한데 대표이사에 연대보증이 없어졌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볼 것 같죠?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경영이란 말로 바꿨어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날인은 안 시켜도 책임경영 막 이런 말 하면서 한 번에 서류가 탁 탈락이 되는 거예요. 아, 쟤는 되는데 왜 난 안 돼? 우리 회사랑 쟤네 회사랑 거의 비슷하고 같은 일 하는데 쟤네는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대표이사의 신용등급도 보시라고요. 이해 가세요? 대기업도요. 회사가 힘들고 자금이 경색되면 주식을 팔든 개인 그 총수의 자산을 갖고 긴급 자금 투여해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신용등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책임경영이란 말로 해요.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날인은 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의 신용등급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임직원이라면 그 얘기도 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재무제표의 지표들 이렇게 지금 우리 저에게 3분 남았으니까요. 이런 재무지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SGI 서울보증보험이나 우리 신용보증보험 다 국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되게 아닌 거 아시죠?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네, 민간 기업입니다. 이윤을 따지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SGI 같은 경우는 독점 기업이긴 해도 그래서 내부 평가를 통해서 신용 기업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런 게 수수료 차등. 여기서 팁도 하나 드릴게요. SGI 수수료 너무 많이 내시지 않으세요, 회사들? 아니에요? 많죠? 그것도 신용 관리를 하면요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0.4에서 1.4% 정도의 수수료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회원사분들은 보통 1%가 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 우리의 재무제표 신용등급이 좀 낮아서예요. 신용등급을 올리시고요. 딜도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아니죠? 그럼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죠?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신용이 좋고 나는 바로 회수할 수 있는 회사고 앞으로 돈 더 많이 벌 거야. 너네랑 거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 우리 보증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탄탄한 회사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내 신용 등급 올리고 수수료도 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작은 팁이지만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좀 빨리 가야 되니 하나 더 말할게요. 이거는 되게 굉장히 법률적인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홈플러스의 회생과 같이 여러분들의 회사에 특히 제가 알기로는 시행하시는 분들 시공사들은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별로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모회사 자회사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회사가 위에 모회사가 보증을 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 근데 한 회사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다른 회사까지 영향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또 자르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회사의 재무 관리를 해서 M&A로 해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 조정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회사들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회를 주어줘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당뇨였는데요. 손가락 하나가 썩기 시작했어요. 그 손가락을 빨리 자르면 안 올라와요. 그런데 그걸 놔두면 당뇨가 심하셨거든요. 계속 파고들어 올라가서 되게 생명의 위험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회생과 파산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자회사나 내부적인 것들도. 그렇죠? 회생과 파산 차이는 아시죠? 파산은 뭐죠? 내가 있는 자산까지만 해서 손 드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그럼 이 회사 유지돼요? 안 돼요? 유지 안 돼요. 그렇지만 이 회사가 지금 자금은 막혀 있지만 나에게 기회만 준다면 일부 변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기업을 유지해서 이 나라의 기여도 하고 직원들도 어느 정도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회생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업력도 있잖아요. 역사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생도 할 수 있어요. 회생에 살짝 팁을 하나 드리면요. 담보 채권은 뭐 별개로 하고 담보부니까. 근데 담보가 없는 경우에 이런 얘기 뭐 일률적이진 않는데요. 은행권이나 이런 경우는 30%에서 조금 더 올려서 딜하면요. 받아줘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기회를 주죠? 회사가 살아서 이 사회에 더 기여하라고. 그쵸?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끝난다는 뜻인가 봐요. 자부심을 갖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자부심을 갖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회도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회생, M&A, 파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표자의 이체화 납세 의무 대표님들이 잠을 못 주무세요. 그 무게감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요. 이 사회가 제가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요즘 많이 공부를 하고 실제로 의견을 많이 내거든요. 여러분들 제 부동산 정책 팁 하나 드릴까요? 제가 생애 주기별 맞춤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 제공이라는 정책을 하나 냈거든요. 만약에 혹시 이번에 조기 대선이 돼서 대선에 이게 나오면 저로부터 나왔다고 기억해 주시고요. 왜냐면요. 정책을 내시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정말 이 나라에 크게 기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잖아요. 주택이 너무나도 부족한데 공급하고 거기에 일원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금이 묶여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사회가 주는 기회들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팁으로 꼭 드렸던 거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만 잊지 마세요. 계약서 정말 잘 쓰시길 바라고 네? 두 번째로 재무관리 잘하세요. 그래야지 나의 3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오늘 재무관리를 잘하시라.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제가 뭐 정말 15분 20분이라도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우리 협회에 말씀드렸고요. 저는 변호사 김한나고 앞으로 이거와 관련돼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협회를 통해서 아니면 저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거기 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